누가 봐도 팝스타, 슈퍼스타, 대스타. 2021년 기준 이렇게 음반을 많이 팔아치운 이 사람. 오늘은 위켄드의 음악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월드스타의 과거는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데뷔 전까지 꽤 어두운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위켄드는 에티오피아 이민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집을 떠났기 때문에 어머니는 서너 개의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영어도 못하는 할머니가 손주를 봐줬죠. 그래서 처음으로 배운 언어는 암하리거였습니다. 집에는 본보기로 삼을 만한 어른이 없다시피 했고 서툰 영어와 남다른 가정환경 때문에 위켄드의 자존감과 정체성은 많이 흔들렸죠. 학력뿐만 아니라 외모, 이름까지 전부 싫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도 순탄치 않았던 위켄드는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떠나 10대 후반부터 술과 마약에 찌든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과거 때문인지 초기 위켄드의 음악은 지금보다도 훨씬 어둡고 우울하며 좀 폭력적이기도 합니다. 이 다크 위켄드는 제레미 로즈라는 프로듀서와의 만남으로 시작됐습니다. 제레미의 어떤 인터뷰에 따르면 제레미와 친구들이 어울리고 있던 집에 우연히 위켄드가 놀러 왔다고 합니다. 이 당시 위켄드는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을 하기 전이었죠. 좀 어두운 사운드의 R&B 곡을 구상 중이던 제레미는 What You Need의 비트를 틀었고 위켄드는 여기에 프리스타일로 랩을 했습니다. 이게 마음에 들었던 제레미가 새 곡을 위켄드에게 줍니다. 위켄드는 제레미의 곡을 시작으로 온라인에서 슬슬 주목을 끌다 드레이크의 눈에 띄어 빵 뜨게 된 거죠. 드레이크가 SNS에 위켄드를 언급했고 여러 매체와 대중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위켄드는 드디어 자신의 음악을 인정받습니다. 이후 드레이크는 위켄드를 공연 오프닝에 세우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The first time I ever heard The Weeknd, I remember it was raining. I was downstairs in my apartment building. Remember that I heard two songs. It was a song called What You Need. And it was a song called The Party and the After Party that I heard. And I'll never forget, that was the night that I realized. 어릴 적부터 위켄드의 집에는 음악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BET만 틀면 알리아, 미시 엘리엇, 팀벌랜드, 넵튠스가 무대를 찢어버리고 있던 그 시절의 팝 음악을 사랑했죠. 사실 처음부터 뮤지션이 되길 꿈꾼 것은 아닙니다. 영화를 굉장히 사랑했고 영화인이 되고 싶어 했죠. 답이 안 나오는 현실에서 영화만이 탈출구라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화보다 음악을 만드는 것이 좀 더 진입장벽이 낮았고 음악으로 성공하기로 다짐합니다. 위켄드도 이렇게 인터뷰했었죠. 지금도 영화를 엄청 사랑하고 언젠가는 제작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위켄드의 영화 사랑과 관심은 뮤직비디오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죠. 한국 영화도 매우 좋아해서 곡성과 악마를 보았다가 최애 영화 중 하나라고 합니다. 위켄드는 마이클 잭슨, 프린스, 알켈리 등 전설적인 뮤지션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인터뷰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마이클 잭슨은 위켄드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의 음악 때문에 노래를 부르게 되었고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더티 다이애나라는 곡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불러서 믹스테이프에 수록하기도 했죠. 또한 위켄드만의 높은 가성과 창법은 마이클 잭슨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음악에서도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켄드의 음악은 딱 R&B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80년대, 90년대 팝부터 뉴웨이브, 신스팝 등 자라면서 들어온 좋아하는 음악들을 위켄드만의 방식으로 잘 섞어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죠. 2010년 유튜브에 곡을 올리는 걸 시작으로 2011년 무려 3장의 믹스테이프를 부지런하게 발매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성장 과정의 이유들로 말솜씨도 자신 없고 얼굴 공개도 내키지 않아 했던 위켄드는 데뷔 믹스테이프를 내고도 인터뷰 요청을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미스테리한 컨셉이었죠. 이 바스키아에게서 영감을 받은 듯한 헤어스타일도 얼굴보다 머리로 시선을 끌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까진 아닌데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첫 번째 믹스테이프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운드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죠. 마이클 잭슨의 영향을 받은 두 쩌는 아티스트들을 보면 무대를 찢는 다이나믹하고 발랄한 버전이 이쪽이고 특유의 가성, 팔세토 창법의 목소리는 이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데뷔부터 신선한 충격이었던 위켄드, 그런데 이 정규 앨범도 아닌 데뷔 믹스테이프가 두고두고 회자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과 이 앨범 전만 해도 위켄드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 알려진 건 드레이크 덕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단순히 유명 스타가 언급해서 빵 떴다고 하면 위켄드의 데뷔 팬들은 매우 섭섭할 겁니다. 이 앨범의 사운드는 매우 신선했거든요. 당시 기준으로 이 앨범은 R&B로 규정짓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작품이었죠. 이런 느린 분위기, 몽환적인 사운드, 미성의 목소리가 아주 없었던 음악은 아닙니다. 정말 쫀득쫀득하게 잘하는 아티스트, 킬라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킬라, 라디오 킬라. 더 드림의 음악을 좋아한다면 위켄드의 목소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튼 R&B 음악에 있어서 야한 가사, 탐닉, 사랑, 애절함은 전통적 주제이지만 위켄드 앨범은 뭔가 달랐습니다. 어둡고 다크한 비트지만 아름다운 미성의 귀를 녹이고 있고 가사 속 사람들은 야한 이야기를 하지만 동시에 어떤 증오, 절망, 우울, 혐오를 품고 있죠. 아이러니하고 위험한 이 매력 때문에 정규 앨범을 내기도 전부터 매니아층을 끌어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믹스테이프를 모아서 전설의 레전드 트릴로지를 발매하죠. 이 앨범은 위켄드의 음악의 출발점이면서 위켄드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트릴로지에 푹 빠진 보수 강경파 매니아들이 있기 때문이죠. 저도 당시 이 앨범을 주구장창 들었었는데요. 이 앨범이 준 충격이 워낙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걸 가장 위켄드스러운 음악으로 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켄드가 팝 노선을 걷게 되면 좀 변했다, 트릴로지가 짱인데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죠. 근데 취향은 다양한 거니까요. 정식으로 낸 첫 앨범인 키스랜드는 준수한 데뷔작으로 전체적 평가는 좋은 편이었습니다. 다만 워낙 트릴로지가 신선했기 때문에 차별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일부 받기도 했죠. 근데 정작 위켄드는 본인 음악 장르를 딱히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고 섞어가면서 독특한 음악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죠. 위켄드는 또한 2000년대 후반에 지배한 얼터너티브 R&B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아티스트이기도 합니다. 이 얼터너티브 R&B는 한때 PB R&B로 불리면서 많은 리스너들의 사랑을 받았죠. R&B의 뼈대 위에 다양한 장르가 결합되며 탄생한 얼터너티브 R&B는 좀 몽환적이고 감성적이고 웅웅 울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곡을 만드는 과정에서 에코를 많이 넣고 드럼에도 필터를 많이 걸어 소리를 변형시키는 걸 지향하는데요. 이 당시 얼터너티브 R&B의 대표적 뮤지션은 위켄드, 미겔, 프랭크 오션, 옆집 잔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장르를 널리 퍼뜨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위켄드죠. 장르적으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릴로지로 마스터피스를 만들었고 키스랜드로 광팬을 만들었다면 정규 2집으로 위켄드는 빵 떠버립니다. 그건 바로 메가히트 싱글인 Can't Feel My Face 덕분이죠. 이 곡을 통해 위켄드는 음악 커리어 중 최초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정규 2집을 발매 첫 주에 40만 장이나 팔아치웠죠. 이 앨범은 2015년 한 해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앨범이기도 합니다. 많은 찬사를 받기도 했지만 이때 위켄드는 향후 더 많은 히트곡들을 제공해줄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맥스 마틴입니다. 맥스 마틴과의 궁합은 찰떡 그 자체여서 Can't Feel My Face는 단점이 없는 완벽 그 자체라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곡 Earned It은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OST로 화제가 되기도 했죠. 뮤직비디오는 BDSM 묘사가 가득하기 때문에 엄마 있을 때는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달콤한 목소리와 그렇지 못한 가사의 찰떡 프로듀싱이 합쳐져 이 앨범은 상업적으로 굉장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 뒤로도 맥스 마틴은 위켄드와 꾸준히 작업을 해왔고요. 이런 히트곡을 위켄드와 우리 귀에 선사해줬습니다. 맥스 마틴 아저씨가 얼마나 대단한 작곡쟁이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수많은 엄청난 히트곡을 가지고 있죠. 정규 3집에서도 위켄드는 당연스럽게 히트를 쳤습니다. 징크스나 슬럼프를 모르는 것처럼요. 앨범 초입부터 굉장히 흡입력 있고 완성도가 높았지만 약간 뒷심이 부족하다는 평이 일부 있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기존 노선보다도 더 팝스럽게 한 발짝 나아간 앨범이라는 인상이었죠. 본격적으로 노선을 바꿔 음악적 변화를 시도한 시기인데요. 위켄드는 이 앨범으로 대중성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형 팝스타가 된 위켄드가 내놓은 정규 4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앨범은 깨졌다 붙었다 했던 위켄드의 옛 사랑, 벨라 하디드와 뗄 수 없는 앨범입니다. 팝 차트를 놀이터처럼 가지고 놀 정도로 대중성을 잡은 앨범이면서도 가사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한편 사운드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요. 이 앨범은 복고풍 사운드로 가득합니다. UK 게러지나 드럼 앤 베이스 등 다양한 장르를 시도했죠. 그중 신스팝은 정말 독보적으로 돋보입니다. 이 곡은 우리나라에서도 참 인기가 많았는데요. 그럴만한 게 신스팝이라는 장르는 사실 엄청 익숙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무튼 맥스 마틴의 통쾌한 프로듀싱과 곡 분위기를 잘 살린 감각적 보컬 덕분에 80년대 찐 오리지널보다 더 80년대스러운 곡으로 불리고 있죠. 특히 블라인딩 라이츠의 히트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 곡은 그냥 히트곡이 아닙니다. 역사적 히트곡이죠. 빌보드 역사상 최초로 1년 이상 탑10에 들어있는 곡입니다. 그러나 이 곡을 두고 그래미는 위켄드를 후보에도 올리지 않아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사랑, 관계, 유명세로 겪은 정신적 고통을 청각과 동시에 시각적으로도 보여주기 위해 흥미로운 시도를 한 앨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앨범은 그냥 듣기만 해서는 제대로 즐길 수 없습니다. 음악뿐 아니라 영상, 뮤직비디오도 내용이 이어지거든요. 위켄드의 인생작으로 불리고 있는 After Hours 앨범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뮤직비디오 내용에 대해선 더 좋은 해석 영상들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상처와 결핍을 품고 벼랑 끝에서 성공을 절실하게 바랬던 그의 과거. 세계적 대스타로 손에 쥐게 된 부와 명예. 그렇지만 행복하지만은 않은 삶. 매번 기록을 경신하며 히트 행진을 하고 있고 자신만의 음악적 세계관을 만들어가며 또 한 번 대대적으로 변신을 시도한 위켄드. 앞으로 위켄드가 우리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